자, 오늘 주제는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예,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계속 뭐 세금부터 해서 대출 규제까지 규제란 규제는 몽땅 지금 망라돼 있는데 조금 걱정도 되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사 나온 건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폭탄, 종부세 6에서 6%, 양도세 72%까지. 자,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세법 개정을 확정했고요. 자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고 72%까지 중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익이 난 거에서 72%는 무조건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와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겠습니다. 세금 폭탄.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데서 뭐가 있었냐면 다주택자, 이 다주택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폭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는 우리 사회의 악인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요. 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주택,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주택도 다주택인가요? 이주택? 일시적 이주택? 이건 다주택이 아니고 그럼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주택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10채 이상 20채 언론에 보니까 뭐 200채가 넘게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겠죠. 10채가 넘어가고 막 이런. 자, 그러면은 2주택도 어쨌든 지금 뭐 다주택자라고 하니까요. 2주택, 3주택, 예, 이 다주택자 과연 어떤 지금 우리 사회 악인지 한번 보자고요. 다주택자는요, 시장에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원이에요. 주택 공급원. 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얘기를 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대주택 116만 가구가 필요했는데 79만 가구를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주택자의 순기능이에요. 예,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제가 투기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자, 다주택자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정부에서도 얘기하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내 집 장만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수가 딱 50만 채만 있다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는 그거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가고 정말 아무도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거는 주택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다주택자가 내 집 장만을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 자꾸 집을 사줘야 또 새 집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새 집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이 주택 총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또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딱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거야말로 돈 있는 사람한테 딱 가는 거죠. 부자들 소위.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편견을 조금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왜 부동산을 규제하려 합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무조건 집값 잡으려고. 자,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의 주범으로 진단하는 거죠. 정부의 진단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물론 일부의 주택 투기 수요가 들어가서 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거는 맥락은요. 전 세계가 지금 제로 금리에다가 계속 부양책 쓰잖아요. 지금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려. 국토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유동성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이게 진단이 잘못되면요, 처방이 잘못되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단이 다주택자, 투기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진단 자체가 잘못돼서 처방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자고요. 가격이 오른 거는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수급 균형,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심 재개발, 재건축 계속 규제하잖아요. 규제로 인해서 공급 시스템이 무너져서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신규 아파트 양이 현격히 적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현상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했죠. 그때도 똑같이. 자, 그러니까 도심에 재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규제로 묶으니까 어떻게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2기 신도시 물량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어요. 2기 신도시로 이 공급 물량을 부족한 공급 물량을 해결하겠다. 현 정부는요. 역시 재건축 재개발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3기 신도시로 물량을 공급하겠다. 대체하겠다. 과연 대체가 될까요? 왜냐하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곳은 지금 이 서울인데 반대로 신도시에다가 집을 공급한다? 이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가는 또 왜 급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지금 전세가 전부 다 자, 2018년 이후 다주택자의 신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합니다. 이유는요.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 혜택 축소. 혜택을 많이 줄 때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뭐 이렇게 장기 임대 4년 8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축소되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잘 안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유세 강화되지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막기 위한 청약을 해서 로또 당첨되기엔 그런 대기 수요도 또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월세 상한자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9년도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전세값 많이 올렸잖아요, 미리. 그래서 전세가 지금 반전세나 월세로 계속 좀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물량은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서민들이 더 고통받겠죠. 자, 지역적 양극화는 더 거세질 겁니다.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광역시 일부에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요. 이제 분양권 샀다가 금세 팔지 못합니다. 뭐 6개월 지나서 팔고 이런 거 못합니다. 전면 금지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발생할 겁니다. 자, 미분양 장기화되면 마이너스 비가 생기죠. 그럼 이건 누가 사줄까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더 지역 양극화 커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 생각입니다. 제로금리 지금 0.5%죠. 제로금리 유동자금 1200조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유동자금으로 부를 끓고 있고요. 토지보상금 올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 50조 원 중에 40조가 넘게 이 상기 신도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자, 대체 투자자가 없는 한, 대체 투자처 없는 한 경제가 좋아서 대체 투자처로 돈이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고 불안이고 하면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 부분 또 흘러갈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규제 없는 지금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많지만 거기서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예, 오피스텔. 요즘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서 앞으로 할 가능성이 큰 지역, 낙후된 그런 지역을 우리가 발굴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도도 해보지도 않는 거. 시도하지 않는 실패보다요. 공부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투자 기회를 잡는 그런 현명한 우리 카페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